내가 아직 어리지만 벌써 글을 읽을 줄 아니 오늘은 시를 한 수 지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 알겠어요. 근데 뭘로 지어요? 어디 보자. 그래. 이 등으로 시를 한번 지어보거라. 등이 방 안에 들어오니 밤이 밖으로 물러가네. 그래, 잘 지었다. 자, 잠깐. 어릴 때 말을 더듬었고 집은 가난했지만 과거에 급제했고 관찰사에 반석까지 한 넌 대체 누구냐? 글쎄요. 아버지, 저도 제가 훗날 뭐가 될지 궁금하시면 시간여행 강원을 보시면 돼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조선시대 강릉 출신의 대표적인 선비입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오늘 저희와 이야기 함께 나눌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릉문화원의 박도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어촌 심원광. 어촌에 살아서 호가 어촌인지 물고기를 잘 잡아서 어촌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1시간 함께 하시면서 밝혀가도록 하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본관은 삼척, 자는 사형, 시호는 문공, 성종 18년, 그러니까 1487년 3월 3일 강릉부 대창 용지촌에서 탄생. 말이 용이 돼 승천한다는 멋진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죠. 자, 9살에 부친을 여의고 21살 때 진사시에 1등으로 입격. 6년 후 식년문과 을과에 5등으로 급제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젊어서부터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성장. 40대 이후엔 강원도와 함경도 관찰사, 공조와 이조 판서 등을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기말로의 정계 복귀를 도운 것이 화근이 돼 관직을 삭탈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그의 나이 51세. 1540년 54세의 나이로 경호별업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 145년이 지난 어느 날 6세손 심징이 꾸준한 상소를 올린 덕분에 관작이 회복되었고 1761년엔 문공이라는 시호까지 내려집니다. 어촌 심원광에 대한 민견의 특별한 프로필 이상 끝! 보통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크게 되는 인물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1살 때 능수논란하게 대화를 하고 5살 때 미적분을 풀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우리 어촌 심원광 선생님께서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뭔가 뛰어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아쉬웠군요. 네. 당연히 있죠. 있죠? 그럼요. 어촌 선생님께서는 4살 때 그때 4살 때? 예, 4살 때 뭐 하셨어요? 4살 때? 4살 때 뭐 했을까요? 참 먹고 자고 싸고 놀고 저도 비슷했어요. 저도 사고 치고 뭐 다 되게 그 정도인데 어촌 선생은 4살 때 글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모차티네요. 네, 말은 더듬거렸는데 글은 줄줄 읽으셨다. 그래서 또 하루는 어촌의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그 등잔을 가리키면서 시를 접어라 그랬더니 4살짜리한테요? 그렇죠. 가혹행위 아닙니까? 가혹행위? 등이 방 안에 들어오니 밤이 물러가는구나. 이야. 거의 천재 수준이죠, 천재? 그럼요. 아주 뛰어난 재능을 천재죠. 갖고 있었은 걸 알 수 있습니다. 4살 때. 근데 안타깝게 9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전상을 치르고 오대상 안에서 공부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께서 안 계시니까 집안이 많이 기울겠죠. 가난해가지고 예, 어려워서 책을 제대로 공부하기 좀 어려웠고 대신 집에 고문선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한 권을 10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달 사실은 외웠겠네요. 우리 이 한문 문장들은 하나의 문장을 깊이 함구해도 물리를 통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어촌 선생께서는 문장의 일가를 이제 이루기 시작했죠. 15살에 향시를 봤는데 3장에 모두 으뜸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훗날에 허균 선생이 강릉의 최고의 문장가는 심원강이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어머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위인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율곡이 선생님께서도 훌륭하신 어머님 아래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또 퇴계 선생님도 나의 스승은 나의 어머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원강 선생님께서도 비록 아버님을 일찍 여의셨지만 어머님의 이런 훌륭한 가르침으로 좀 잘 자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교수님? 아버지가 문과에 합격하고 그다음에 예조 이제 좌량까지 지냈는데 아버지로부터는 직접 배웠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촌은 집이 이제 뭐 부유하지 않다 보니까 선생을 스승을 두고 또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서 이제 그 각별히 이제 훈육을 받고 성장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오촌 형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진실로 선함으로 스스로 다스린다면 1000가지 재앙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힘써 공부하고 몸을 닦아서 선조의 업을 계승하여야 한다. 내가 아직 참고 죽지 못하는 것은 너희 형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촌은 어머니 분부를 이제 잘 받들어서 이제 실행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었고 이제 문학을 성취해서 세상의 이름을 이제 드러내 이제 날리게 되는 것도 이제 그 어머니의 그 힘 입은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촌에게 이제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가 이제 강릉 김씨고 그 이제 외삼촌 되시는 이제 김세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상당한 도움을 줬는데 내가 과거에 합격하고 입신양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외삼촌의 덕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촌 심원광 선생 어떤 분인지 점점 궁금해지시죠? 저희가 자료화면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해운정이요? 해운정을 가라고요? 해운정이면 부산 해운대 옆에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아닐 거야. 작가님께서 저한테 강릉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분명 강릉에 있을 겁니다. 강릉에 없으면 어떡하죠? 강릉에 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강릉 해운정을 모르면 곤란하다고요. 여기가 바로 강릉 경포대 근처거든요. 뭔가 있긴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으리으리한 집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가 해운정일까요? 가봐요. 과연 책일동은 해운정을 제대로 찾아온 걸까요? 자, 제가요 한자를 잘 읽지 못해도 이 정도는 읽습니다. 해! 정! 맞죠? 제대로 잘 찾아온 거 맞긴 한데 근데 우리 제작진이 살짝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정자가 아니라 집이에요, 집. 이 사람들아 방송 어떻게 하려고 지금 집을 찾아오면 어떡해요? 집이라고 집. 아니, 이 건물은 정자가 맞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얼핏 보면은 집같이 보이지만은 조선 초기 이 상류 주택의 별당 건물 양식으로 지어진 정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짓게 된 거예요? 어디 꼼꼼히 좀 살펴볼까요? 강릉에서 오죽헌 다음으로 오래된 건축물인 해운정은 보물 제183호로 지정됐는데요. 정면 3칸, 옆면 2칸의 단층 8짝집입니다. 그러면 해운정은 누가 지은 거예요? 1530년 바로 어촌 심원광 선생이 강원도 관찰사 시절에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8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정자 건물입니다. 그러면 호가 어촌인 게 어촌에 사셔가지고 이제 어촌이구나. 당시에는 이 앞이 전부 경포 호수였었습니다. 자기 오죽헌 앞에까지 물이 넘실거리고 했는데 당시 어촌, 어부하면은 바다에서만 고기 잡는 것이 어부가 아니고 호수에서
수렵을 하는 것도 어부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촌은 바로 이 인근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촌하고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 강문도 가깝고 그래서 자신의 그 소박한 호를 어촌이라 짓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건물은 언제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네, 해운정은 지금으로부터 487년 전 1530년 우리 어촌 심은강 선생이 강원도 관찰사 시절에 지었습니다. 전하는 말로는 삼척부사와 강릉부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협조를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옳다구나. 그렇다면 관찰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뭐 청탁하고 그런 의미도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 정자 건물은 개인 것이 아니고 비록 개인이 지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풍속수나 또 시문도 서로 읊조리고 교육도 하고 강도 하고 손님도 접견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공공성 그런 성격을 가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뭐 청탁으로 지어졌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데요. 구경 좀 시켜주세요, 관장님. 네. 그럼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좋아요. 네. 우와, 집 좋다. 제가 집 볼 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긴 집인 거예요? 외양은 팔짝, 8팔짝 해서 팔짝 지붕이고 내부는 지금 연등천장이라고 해서 석가래 석가래가 아주 이렇게 드러난 그래서 등처럼 보인다고 해서 연등천장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소박한 조선 초기 입공 양식을 딴 소박하게 지어졌지만 내부는 아주 화려하게 아주 시원하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관장님, 아쉽게도 여기 있는 한문들은 다 읽을 줄 몰라요.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예. 네. 정자 내부를 모두 보시면은 어느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는 그분 정자를 지은 분, 그분의 학덕, 또 충성 이런 아주 아름다운 행시를 찬양하는 시들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 율곡이 선생이 직접 지어서 현판에 걸은 시도 보이시죠? 네. 저 내용은 해운정에서 친구를 만나서 술잔을 드니까 이 자리가 싫지를 않네. 그런 주의 풍광도 있고 또 어촌 심은강 선생의 그 학덕을 찬양한 그런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와, 율곡 선생께서도 어쨌든 여기를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만한 또 다른 시도 있을까요? 네. 바로 앞에 보이시는 저 시가 1587년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해운정이란 현판을 쓰시고 나서 시를 지은 그 연대를 보면 그때 시로 보여집니다. 호숫가에 아름다운 정자가 있는 것을 들었다. 어느 해 중국 사신들과 이렇게 서로 통했는가 별빛은 아주 아롱아롱 아주 적은 바다에 빛나고 중국 사신을 언제쯤 다시 볼 건가 이제는 어촌 선생이 늙으신 몸이 되었는데 라고. 어촌 심은강 선생께서 지은 시는 없어요? 바로 이 정자 뒤편 높은 곳에 망서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임금을 그리면서 지은 시가 아주 유명한 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시는 한 번 정자에 올라서 서쪽을 100번을 바라봤다. 그리고 바라보니까 대궐은 아득히 먼데 구름들로 가득 끼어 있구나. 자신 이 몸은 영원히 임금에게 매인 몸인데 다행히도 오늘 밤에 대궐이 꿈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대궐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당시에 공조판서를 지내고 낙향을 해서 있으면서 대궐에 계시는 임금을 그리면서 지은 그래서 망서정, 망서는 충신이 임금을 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와, 저는 사실 제가 강릉 사람이지만 이곳 해운정은 처음 와보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곳으로 오니까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운정 꼭 들리세요. 이곳에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관장님?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요직을 많이 거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관찰사도 하시고 뭐 판서까지도 올라가셨는데 그래도 여러 군데서 일을 하셨지만 자기 전문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어촌 선생님께서 주로 잘하시던 전문 분야는 어떤 건가요? 글쎄요, 그 어촌 선생님께서 관직을 역임하는 거를 보면 꼭 어촌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네. 굉장히 유능한 관리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젊은 시절에는 육조의 난관이라든가 언론 3사, 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제 그런 3사의 청요직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건 대개 이제 학문이 뛰어난 그런 젊은 이제 관리들이 역임하는 건데 그 길을 이제 밟아가고 40이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따지면 이제 이 장관, 차관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겠죠. 육조의 이제 참판이라든가 그다음에 판서라든가 이조 판서, 공조 판서 그다음에 함경도, 강원도 관찰사 이런 것들을 이제 두루 외직이죠, 외직. 내부의 이제 청요직과 나이 들어서는 이제 외직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그 접대관의 역할도 하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촌 선생은 이제 학문이라든가 문장이 뛰어나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 해서 뭐 많은 분야가 전문 분야라기보다는 많은 곳이 다 전문 분야다. 뭐 이렇게 말씀 정도의 능력을 갖고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원래 뭐 하나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또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가잖아요. 그런 뭐 그런 스타일을 할 수 차원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어촌 선생께서 정치 활동을 하던 때가 또 훈구와 또 사림이 대립하던 시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수님, 이 어촌 선생께서는 역시 살인이었겠죠? 예, 살인파죠. 그 당시에 이제 어촌 선생이 강릉에 있을 때 강릉에서 교류했던 분들 보면 이제 기묘 명현이라고 하는 최수성, 박공달 그런 분들하고 교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조광조하고 만나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유학에 대한 이제 뜻 그런 것도 토론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운을 세운 이제 그 백운동 서운을 세운 분이 이제 주세붕인데 주세붕을 만나가지고 이제 심경에 대해서 서로 이제 토론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광조와 그 다음에 음의 이자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만시도 지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조광조 어촌 심원강은 이제 살인파에 가까운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어촌 심원강 선생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순조롭게 뭐 승승장구하면서 이렇게 관직 생활을 하셨는데 기말로와 엮이면서 그 기세가 확 꺾이고 삶의 어떤 큰 변화를 맞이하셨잖아요. 기말로와는 뭐 어떤 관계인가요? 기말로의 아들이 김희거든요. 김희가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하면은 중종임금 따님 효혜공주하고 결혼합니다. 기말로하고 중종임금은 사돈지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주의 시아버지가 되죠. 그때 그분이 이제 그 이조 판서가 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남곤, 심정 그분들이 이제 그 김효사와 일으킨 장본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찢겨나갑니다. 경기도에 이제 그 부처, 그러니까 유배를 가 있었는데 기말로가 복직이 되면은 살인들, 김효사 때 찢겨나갔던 살인들을 등용한다. 그 얘기를 뭔가 하면 자기 세력을 통해서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어촌 심원강의 이제 형제는 뭔가 하면 그것을 이제 믿게 되죠. 믿게 되는데 기말로는 복직을 한 다음에 거의 뭔가 하면 복직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며느리와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권력의 그 끈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기말로는 어디에서 출구를 찾는가 하면은 자기 외손녀를 동궁에 비늘을 이제 드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다 방해를 넣습니다. 어촌 심원강이 이제 한마디 하죠.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까 이제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어촌 심원강이 후회를 하면서 내가 괜히 기말로를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얼굴에다가 죽은 후에는 명모를 두텁게 하여 지하에서 여러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사람이 죽게 되면 얼굴에다가 뭘 가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가리라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 이제 보지 못하게끔. 그 얘기가 기말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기말로가 별로 심기가 불편했는데 괘씸해서 그 당시 평안도 이제 경변사로 보내게 되죠. 그 평안도 경변사 고르러 가면 죽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진조가에게 피살당하기도 하는데 평안도 이제 경변사로 보내게 되는 거죠. 최전방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네요. 예.
정말 복잡하고 긴 이야기네요. 예. 그런데 어촌 선생님께서 아까 요직 여러 군데에 거쳤다 하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우리 조선 대표 외교관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조선의 국방론을 제시하는 군사 전문가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좀 전에 이제 박 교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한노의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평안도 경변사로 가죠. 근데 그때는 이제 김한노가 이제 축출을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어촌 선생 자체는 뭐 함경도 관찰사도 지내고 이 병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분야의 또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안도 경변사로 가서 나름대로 역할도 하셨고요. 여기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평안도 경변사로 가서 만포, 압록강 만포 일대로 이제 순시하는데 만포시 건너편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예요? 우리 역사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고구려의 국내성이 바로 만포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 이쪽에서 보면 그쪽이 보여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큰 무덤하고 광개토항비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 광개토항비를 보고 이제 시를 짓습니다. 금나라 황제의 무덤과 비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시를 져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심은강 선생님이 잘 모르고 이제 한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게 금나라 황제권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용비어 천가에도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심은강 선생보다 앞서 이제 가서 시를 지은 이제 성현 같은 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심은강 선생이 광개토항비를 보고 또 그거에 시를 졌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이듬해 중국에서 명나라 사신이 옵니다. 근데 명나라에서 사신을 보낼 때는 그냥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게 이게 이제 문화가 뛰어난 나라니까 명나라에서도 아주 신경 써서 사신을 선발해서 보내죠. 또 마찬가지로 조선도 명나라 사신을 접대할 때는 그냥 아무나 높은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시문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그 접대를 하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당시 이제 이조 판사였던 이제 어촌 선생께서 명나라 사신을 이제 대접하는 그렇게 관반사가 돼가지고 하고 그때 이제 서로 시문을 이제 주고받는데 뭐 명나라 사신들이 다 탐복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런 부분에 시문에서 명나라 사신을 감동시키면 그게 이제 외교에서 반은 먹고 돌아가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자기 사는 사회보다 좋은 사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 좀 할 거예요. 네. 첫 번째 얘기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짜잔. 여기는 세금 제도를 개혁하려 한 프랑스 재무장관 칼론. 그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루이 16세 그리고 마리 안토네트 세 분이서 프랑스의 그 세금 제도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왕족, 귀족, 그 성직자들이 세금을 안 냈어요. 안 냈어요. 나머지 뭐 상류사회, 중산층, 나머지 사람들이 다 세금을 냈거든요. 근데 마리아 안토네트는 오스트리아 공주잖아요. 원래는. 거기는 좀 굉장히 공평화되어 있었어요. 그 세금 그 제도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물론 마리 안토네트는 대표적인 상류사회 된장녀였죠. 쇼핑 좋아하고 좀 사치스러웠는데 근데 기본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세 사람 같이. 근데 결국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 혁명 일어났고 그 왕족, 귀족, 마리 안토네트 남편이랑 같이 성직자들 80% 이상 다 끔찍하게 죽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짠. 자, 미국 독립을 이뤄낸 외교관 벤자민 프랭클린. 그리고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생각할 때는 뭐 전기 실험.
그 안경, 돋보기랑 일반 안경 같이 쓸 수 있는 안경 개발했고, 뭐 책상, 의자, 빙빙 도는 거, 이런 거 뭐 서류 복사기, 동시에 서류 2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여러 가지 개발했는데, 미국 독립전쟁 때 프랑스로 대사로 갔어요. 네. 그럼 베르사유라고 한 발음 하나, 교수님? 베르사유에서 살았고 한 1년 동안 거기서 왕에게 우리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빌었죠. 그러니까 이 왕이 원래 프랑스하고 영국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미국을 거액으로, 정말 거액으로 미국을 도와줬는데 그게 많이 도와줬어요, 프랑스는. 근데 그 미국은 그리고 독립전쟁 이겼고 독립됐고 근데 그 바로 후에 프랑스는 혁명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죠?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실은 심원광 선생님만큼 훌륭했지만은 약간 안 좋은 얘기 한다면은 물론 프랑스 왕조를 도와주지 않았고 하나도 미국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독립 그렇게 했고 그렇게 도움 받아서 그 국가가 됐는데 건국할 수 있게 됐는데 프랑스도 그렇게 어려운데 자기 옛날 친구들 하나도 안 도와줬고 당연히 그리고 거액을 빌려준 거액을 그 정부가 정권 바꿨다고 한 푼도 안 갚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봐도 좋으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도 있어요. 네,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미운 생각도 들겠어요. 그럼요. 네, 사람은 적당히 믿으면서 저희는 다시 어촌 심원광 선생의 얘기로 좀 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보고 얘기 더 나눠보시죠. 관장님, 제가 해운정을 둘러보다 보니까 어촌 심원광 선생님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촌 심원광 선생의 흔적이 또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 진짜요? 아니 그럼 제가 원래 돛을 잘 안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특별히 오늘 하루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할까요? 하나, 둘, 셋. 관장님, 여기는 오죽헌 박물관이잖아요. 여기에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요? 네, 바로 오죽헌 시립박물관 전시실에 어촌 심원광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그러시죠. 네. 과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죽간통은 경통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사서 오경을 죽간에다가 이렇게 첫머리만 써가지고 이을 때 생각이 잘 안 나면은 그것을 뽑아서 딱 보고 힌트를 얻고 하는 그런 죽간통. 바로 이 벼루는 아마 그 벼루 조각으로 봐서 중국풍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할 때 아마 명나라 사신이 선물로 준 그런 벼루로 보입니다. 바로 이 부채가 그 공룡경, 당시 이 정사로 온 명나라 사신이 어촌 선생에게 선물한 그 부채입니다. 그 두 선비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지금 들리는 듯한 너무 귀한 작품입니다. 바로 옆에 보이시는 김응환, 김홍도, 광산, 김상정 이렇게 쓴 이 책은 해운정을 방문한 분들의 오늘날 말한 방명록입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까지 쭉 이어져서 지금 기록된 바로 어촌집. 어촌 선생은 850여 수의 시를 남긴 대문장가입니다. 그래서 어촌집에 선생의 시문이 다 고스란히 남아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아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엄청 큰 뭐죠? 이게 한문신가요, 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교지라고 쓰였는데 사시교지입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시호를 내릴 때 사용한 사시교지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어촌 선생의 그 관직이 쭉
품계와 관직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세자 좌빈객 오이도총부 도총관 심언광 정시를 뭐라고 했느냐? 문공자라, 문공공자라. 그 작은 글씨 보이죠? 문은 민첩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해서 문이라고 지었고 이미 허물을 능히 고쳤기 때문에 공이라고 한다 해서 우리 어촌 심원광 선생을 문공공 어촌 심원광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정확합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님이 궁금하시면 해운정을 먼저 둘러보신 다음에요. 오죽헌 박물관까지 둘러보면 더 좋겠죠? 그쵸, 관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여행 강원 어촌 심원광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함경도 관찰사도 가고 여러 가지 요직을 거치셨다고 하셨어요. 네. 어촌 선생께서. 네. 근데 어쩌다가 낙향을 하신 거예요? 평안도 경변사라든가 함경도 관찰사로 간 것은 이제 기말로 계략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기말로가 나중에는 이제 그 문정왕후까지도 이제 찍어내려고 하다가 이제 기말로가 찍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섬에 가서 이제 그 사사되거든요. 예. 그러자 이제 그 오촌 선생은 이제 함경도에서 중앙 정계를 이제 복귀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언론 뭐 3사 그쪽에서는 오촌 심원광 선생이 예전에 기말로를 인진했기 때문에 모든 사단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오촌 심원광 선생은 이제 그 삭탈관직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고향 강릉으로 내려와서 이제 경호 별업에서 이제 지내게 되죠. 그때 이제 오촌 선생이 이제 지은 시가 이제 몇 수가 전해지는데 네. 뭐 궁궐을 바라다 보면서 오촌은 중종 임금이 언젠가는 본인을 불러줄 것이다. 서쪽을 향해서 항상 그 이제 궁궐 쪽을 바라다 보지만은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파직이 돼서 내려오셨는데 2년 만에 이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 판서까지 그 지냈는데 여기 내려오니까 속도 많이 상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2년 만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관직을 삭탈당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뭐 엄청난 죄가 있지 않은 한은 좀 관직을 회복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촌 선생님께서는 회복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린 것 같거든요. 네. 이유가 있나요? 대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는 뭐 직접 이제 정부가 해주기보다는 뭐 제자나 후손들이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임금에게 이제 상소를 올리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어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이제 중앙무대나 이런 데서 관직 활동하셨고 이 지역에서의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양성하지 못했죠. 또 도착하시자마자 낙향해가지고 한 2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또 자손들도 미약해가지고 관직에 오르지를 못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나 후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6세손 심징이라는 분이 아주 정성껏 우리 조상께서 어떤 억울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 자료를 쭉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이지렴한테 부탁해서 이제 행장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갖춰서 이제 숙종 임금께 올렸어요. 상소를 올렸지만 또 이제 번번이 기각이 됐는데 이제 세 번째 상소를 올리니까 이제 그 조정의 신하들도 그 참 절박하다 후손의 정이 참 절박하다 이런 그래서 이제 임금께 충원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송시열 같은 분도 어촌 선생은 기말로 문제가 제일 컸는데 그게 이제 심원광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숙정께서 특별하게 이제 관직을 회복해 주셨죠. 그 이제 마지막 관직이 이제 공조판서이기 때문에 그 환급된 관직도 이제 공조판서를 회복해 주셨고 그게 돌아가시고 145년 만에 명예를 이제 되찾은 거고요. 그 이제 영주 때 문공이라는 이제 시호까지 받으시게 돼서 온전하게 이제 어촌 선생의 그 명예가 이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 후대 관리나 학자들은 어촌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교수님? 예, 그 먼저 이제 우암 송시열이 이제 그 평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암 송시열하고 그럼 어촌 심원광하고 무슨 관계인가? 아까 그 어촌 심원광이 이제 그
신혼하는데 이제 상속 올린 분이 심증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심증이 바로 이제 우암 송시열의 그 문인입니다. 문인인데 어촌은 이제 해운정하고 관계되는 게 우리가 그 예송 논쟁 때 2차 예송 논쟁 때 송시열 패배하지 않습니까? 저쪽에 함경도 이제 덕원 거기 유배를 왔다가 이제 이배를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거제도로 가는데 이 해운정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어촌 이제 모든 자료를 보게 되는데 송시열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당초에 이 일을 그르친 책임을 공이 회피하기 어려운 데다가 또 틈을 꾸민 사람들이 이 기회를 틈타 공을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공에 충성하려는 마음이 끝내는 이 일을 실패한 허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이 좀 억울한 면이 있다. 그런 얘기, 그런 그렇죠. 식으로. 기말로 있을 때 재미도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네, 그럴 것 같네요, 진짜. 특히 이제 어촌은 그 시문에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 왕조실록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그의 시는 고상하고 기운차면서 맑고 고와서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그건 이제 명나라 사신 중에서 공영경, 그 다음에 오희맹, 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주고받은 이제 시를 보면은 아까 그 임기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주 그분들도 이제 감탄할 정도거든요. 우리가 그 전만 해도 중종 전만 해도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간 화자들, 내시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중국에 가서 환관 노릇하고 있지만은 고국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좋지 않는 감정을 그렇겠죠.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 뭐 와서 행패도 부르고 하는데 중종 때가 되면은 중국에서 이제 문과급제한 분들, 뭐 공영경도 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허균 선생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주지번 이런 분들 훌륭한 사람들 오거든요. 이 공영경이라든가 오희명도 상당히 칭찬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솜씨가 좋다 보니까 정현왕후 중정의 그 어머니지 않습니까? 정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애도하는 글을 짓기도 하고 만시 지었거든요. 그 대비가 세상 떴을 때 만시 짓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짓거든요. 그 문장은 이제 그 당시에 상당히 뛰어났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이어지던 조선 중기. 하지만 200여 년의 평화는 어쩌면 나라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조정에선 아무도 국방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니까요. 과거에 급제한 후 뛰어난 문장 실력으로 정부의 요직을 두루 경험하고 있던 어촌 선생은 어느 날 국방 국경 지역의 지방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임금에게 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어촌 심원광의 국방론입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첫째는 국경지방 주민들에게 부과되던 과다한 군역과 세금을 공평하게 줄여달라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중국을 오가던 사신들을 호송하는 등 여러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것. 마지막은 야인, 즉 여진족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신의를 지키며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라 이게 무슨 국방론인가 싶지만 당시 함경도와 평안도 주민들은 군역을 피하기 위해 불가의 귀의에 승려가 되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관공서의 향리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관비가 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군역이 힘들고 많은 비용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했을 뿐 아니라 한번 군인이 되어 국경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와 집안을 돌보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어촌 선생이 국경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어촌 선생은 국경 지역의 지방관으로 4번 나가게 되는데요. 대부분 권력에서 밀려나 좌천되었을 때입니다. 스스로의 처지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촌 선생의 시선은 늘 어려운 백성들의 처지에 닿아 있었던 거죠. 늘 백성만을 바라봤던 어촌 선생. 만약 당시 조정에서 어촌 선생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군역을 공평하게 개혁하고 여러 폐단을 없앴다면 이후 발생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우리나라의 피해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김서영의 에센파일이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역사에 대한 너그러운 OX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OX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오늘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나에게도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평생토록 지켜야 할 가르침이 있다. O, 없다. X.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평생의 가르침을 줬다. O, 없다. X. 자, 한번 들어볼까요? OX. 자. 네. 그러면 저 교수님만 X신 거예요? 네. 아. 의외인데요? 네. 아유, 집안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담희 교수님. 제가 죽을 때까지 안 잊을 사건인데요. 제가 9살 때 엄마랑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9살 때 백화점이요? 네, 9살 때 50여 년 좀 전에 백화점이 이미 있었군요. 런던, 시드니 백화점들이 19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점심 먹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그걸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네. 동양 하시는 분.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제 돈을 주면서 우리가 지나갔는데 제가 그래서 어머나 엄마 저 사람은 지저분해 냄새도 나고 왜 돈 줬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표정이 하얘져서 원래 하얘신 분인데 제가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 화가 나셨구나. 근데 공적으로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죽도록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복 받아서 이런 집에서 태어난 거니 넌 무슨 자격으로 그런 너보다 어렵고 너보다 힘든 사람 왜 그렇게 무시하는 그 자격 뭐가 있느냐고. 네. 그래서 제가 9살이 제가 그런 경험 처음이니까 그냥 제가 관찰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엄마 생각에는 네가 그 사람을 무시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처음에 대학에 강의 설 때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너무 모진말 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이제 대인 관계에서는 척지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시대요. 살아 계셨을 때는 별로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나더니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게 아주 상당히 남고 그러대요. 요즘에 와서는 좀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교수님 원래는 그럼 되게 호랑이 선생님이셨나 봐요. 학생들한테 세게 말씀하시고 막 그러셨나 엄하고. 아닙니다. 그럼 김소영 아나운서. 네, 저도 지난번에 방송하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일단 저희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말씀하셨던 건 서영아,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을 남한테 베푸는 즐거움을 알아야 한다. 딱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 그럼요. 그래서 정말 꼭 이 말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을 지키려면 1차적으로 저는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오를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액자에다가 화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화목을 이제 가운으로 삼았는데 전혀 화목하지 않은 집입니다. 그래도 네. 노력해야 되죠. 그럼요. 예. 화목하게. 지켜나가야죠. 예,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고 교수님은 화목해 보이시는데. 그 말씀대로 다 이렇게 어떤 부모가 자식의 가르침이 없겠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가르침이 있죠.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나 성실하라는 말씀이나 있는데 문제는 제가 그거를 평생 지키고 사는 가르침으로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부모님 가르침을 내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의 의미에서 제가 X를 들었습니다. 아유, 그리고 또 이거 오든 저든 뭐가 됩니까? 저도 X를 들어야지. 근데 그 가은이 가르침이, 화목인데. 네. 그 가르침이 머릿속에 영혼이 있지 않으실까? 실행 못 하셔도?
네, 있죠. 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은 가르침들이 그러니까. 있죠. 네, 오늘 또 너그러운 OX에서는 결국 임기한 교수님만 또 멋진 분이 되셨네요. 네. 그런가요?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어촌 심원광 선생은 네모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어촌 심원광 선생이 참 어려우신 분이네요. 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촌 심원광 선생은 2판 4판이다. 2판 4판. 2판 4판? 후손들이 보고 있을 텐데. 아니, 좀 이게 유학자이신 분한테 2판 4판 말씀을 드리니까 좀 잘 안 어울리는데요. 앞에서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문에 특히 뛰어나지만 관직 생활 하시면서도 개혁안을 내시고 뭐 또 내직이나 외직이나 가리지 않고 다 충실하게 행정관료로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뛰어난 면모를 보이셨던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입니다. 팔방미인 이런 같은 분인데 뭐 2판 4판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2판은 절에서 뭐 2조 판서의 주인공입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2판도 그 말도 되네요. 네. 예. 그 절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 4판은 이제 그 사찰의 그 관리를 담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행정승이라고 그럴까요? 일을 하시는 4판 스님, 2판 스님인데 어촌같이 2판 승님도 잘하시고 4판 승려도 잘하시는 분 이제 2판 4판이라고 하니까 이 어촌 스님이 다 두루두루 능통하신 분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2판 어촌 스님은 2판 4판이다 이렇게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2판 4판이야 뭐 이게 아니네요. 네. 나중에는 이제 의미가 좀 그렇게 많이 다르게 또 쓰여지기도 했죠. 네. 네,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어촌 심원광 선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